2019년 3월 6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1면 아니고요. A10면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눈높이 6%로 확 낮춘 중국 땡땡땡 더 혹독한 도전의 직면,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로 6.0에서 6.5%를 제시했다. 구간으로 제시를 했네요. 지난해 6.6% 성장한 중국이 사실상 6% 성장률 지키기를 올해 목표로 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예,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중국에서 양회 중 하나인 전국인민대표회의, 보통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르죠. 예, 요게 드디어 개막을 했네요. 개막을 했는데 일단 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0에서 6.5%로 정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뭐 6.6%, 뭐 아니면 뭐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전망치 목표치를 내놓는데, 이번에는 구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6.0에서 6.5%.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도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자, 이래가지고 이제 구간으로 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미세먼지나 좀 어떻게 좀 해지, 그만 좀 보내. 자꾸, 그죠? 예, 얼마 전에 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뭐 이제 황사의 미세먼지에 이것도 성이 안 찼나 봐.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서해 바다에다가요, 뭐 수은을, 예, 제 기억으로 수은을 뭐 1년에 1톤인가 뭐 그렇게 뭐 보내주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만 좀 보내, 그만. 예. 제가 어제 밖에 나갔다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냥 길거리에 웬 강도들이 그렇게 그냥 많은지, 그냥, 국민 여러분, 제발, 검정색 마스크 말고 흰색 마스크로 써주세요. 예, 저 그냥 볼 때마다, 지하철 버스 탈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래갖고, 예.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좀 본격적으로, 예,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그럼 이 경제 성장률 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건가? 예.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내놨는데, 예, 핵심은 딱 두 가지네요.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뭐 이건 다 예상했던 바죠. 예,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커요. 예, 대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총 약 700조 원, 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총 700조 원이란 그 돈을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랍니다. 예. 이게 내가 보기엔 중국도 뭔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봐도 급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 것이냐. 예.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겠답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이런 거를 이제 좀 깎아주겠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우리나라 돈으로 336조 원 정도를 줄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부가세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VAT, 부가가치세. 요 세율을 우리나라는 얼마죠? 10%잖아요. 그래서 요 부가세율을 좀 또 낮춰주고,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징세하는 그 소득세, 개인 소득세를 84만 원까지는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감세 정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뭐 경기 부양책의 대표적인 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네요. 근데 이러려면 돈이 있어야 인프라를 투자를 하죠. 인프라에다. 그래갖고 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중국 내 지방 정부가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의 채권을 발행하겠답니다. 예. 한마디로 또 빚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돈으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이제 인프라를 건설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좀 뭐랄까 그동안은 중국 정부가 이건 이제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 디레버리징 정책이라고 그래서 레버리징의 반대말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디레버리징이라 하면 부채 축소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그동안 썼었습니다. 써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요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중단시키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그래서 야 이런 또 이제 부채율이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네요. 물론 뭐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볼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기 부양책의 그 방법으로서 감세 정책, 그다음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걸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에서 벌써 보듯이 결국에는 뭡니까?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국가 재정에서 돈을 확 풀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금을 또 깎아주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양대 축, 이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6.6에서 6.5%로 달성하겠다. 올해. 이건데. 또 저는 뭐랄까, 그런 게,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 없는데, 이게 왜 없지 했는데, 아까 제가 디레버리징 정책을 중단시켰다 그랬는데, 부채 축소 정책, 그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사실은 이 대규모 유동성을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 바람에 좀 부작용을 많이 봤어요. 중국이 부작용이. 그래서 어떤 부작용? 부채율이 치솟았다. 부채. 그래서 그동안 디레버리징 정책을 좀 썼던 거거든요. 그 부채를 좀 줄이려고.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부동산 거품. 그죠? 이쪽으로 이제 유동성을 막 대규모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또 흘러 들어가고 거품을 잔뜩 집값을 끌어올려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돈을 이러니까 돈에 대한 공급,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물건하고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채율이 올라가고 즉 빚이 들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이제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경험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는 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 그리고 기사에 나왔던 것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결과는 즉 어떻게 될지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때 가서. 근데 중요한 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네가 6.0에서 6.5%까지 올 한해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내놓고 이걸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갔을 때 올 연말쯤 됐을 때 이게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예. 나의 생각 항상 말씀드리는 나의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부작용 생기죠.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채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거품이 낄 수도 있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중소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좀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게 쏙 빠져 있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게 제가 보기엔 별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보냐. 두 번째 이유는요. 중국이 뭐 인구가 13억 명이네, 14억 명이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많던 중국인들은 다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중국에서도 똑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대국이라고 해서 뭐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조사에 의하면요. 지금까지 약 7년간 이 생산 가능 인구가요. 약 2,600만 명이 감소했답니다. 예, 중국에서도 뭐 이거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고령화, 예, 이렇게 되고, 중국이라고 뭐 그걸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나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있지 않습니까? 상해 지수. 이거는 나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기껏 내가 열변을 토했더니, 맥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증시라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선반영이 되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어제가 3월 5일이었지 않습니까? 화요일. 어제 날짜로 이게 중국 상해 지수가 그동안 그렇게 빌빌대더니 힘을 받아가지고 3,000선을 돌파했어요, 보니까. 예, 8개월 만에. 그래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증시가 급등을 했을 텐데, 일단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얘기하자면, 글쎄요, 뭐, 곧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타결될 것이다, 이런 뭐 기대감? 뭐 그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3,000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끝으로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 뭐냐면, 아까 성장률 목표치 6.0에서 6.5%라고 했는데, 뭐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이 중국에서 내놓는 수치들이 각종 이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뭐 고용률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부분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국가통계국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성장률 수치라든가 이런 관련 지표 관련된 그런 통계 수치를 국가통계국만이 제가 집계해서 발표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든 그렇잖아요. 거의 독점하다 보면 이게 정보나 데이터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면 올 연말 내년 초에 발표가 되겠구나. 그래서 2019년도에 실제 경제 성장률이 6.0에서 6.5%가 만약에 됐다. 그럼 이게 목표치에 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내년 초에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도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참고로 작년 2018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아니라 실제 그거는 이제 6.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6% 경제 성장률을 이뤘다 뭐 이렇게 중국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가 좀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상숭정, 좀 중국 분이다 보니까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숭정, 뭘 줘? 하여튼, 이 인민대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올해 실제 성장률, 그거는 이제 정부 공식 발표치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예상을 했어요. 올해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중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아울러 2018년도 작년이죠. 중국의 GDP 증가율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분이 막 주장을 하셔갖고 한때 화제가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참고로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8년도 실제 성장률은 6.6%였는데
차이가 엄청 크죠? 이분은 아니다, 개뿔 무슨 6.6%냐, 1.67%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3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이 통계국 발표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쇼킹한 게 있습니다. 예. 리커창 총리라고 계시잖아요, 중국에. 예. 거의 뭐 권력 2인자, 3인자 소리 듣는. 과거에요, 리커창 총리께서, 이건 내가 보기엔 뭐 사석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의 통계는 다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걸 보지 말고 차라리 전기 소비량, 화물의 운송량, 그러니까 물동량, 이런 거, 그리고 은행 대출, 차라리 이런 걸 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과거에. 그래갖고 이게 폭로, 뭐라고 해야 돼? 폭로 전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위키리크스. 예. 어떤 분들은 자꾸 위키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키리크스. 이거를 통해 갖고 이게 밝혀져 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예. 어떻게 총리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래 가지고 아마 제가 추측컨대 우리 찐핑이 아저씨가 경로하지 않았을까? 너 나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예, 정말 끝입니다. 정말 끝으로,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보니까 이게, 예,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감히, 이번에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 관련돼서 발표한 내용을 쫙 보고 느낀 점은요, 감히 제가 총평을 하자면, 한마디로 또 빚으로다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빚은 재정 적자를 말합니다. 재정이 빵꾸 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 즉 이 빚으로다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거구나. 지금 또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중국이요, 올해 재정 적자 비율을요, 얼마로 설정해 놨냐면 2.8%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아. 퍼센테이지로 말하니까, 그죠?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460조 정도의 재정 적자를 내겠다고 이렇게 미리 딱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60조가 빵꾸가 나는 걸로. 예, 참고로 중국의 2018년도 작년 재정 적자 비율은 2.6%였습니다. 그러니까 0.2%를 더 적자를 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예, 이것만 봐도 이게 또 뭘 또 반증하는 걸까요? 예, 중국 경제가 안 좋기는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갖고 기사 하나밖에 못 털었네요. 예, 죄송하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이 잘못돼 버리면은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게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장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